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월간 컨설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요, 우리 방문각의 상징과도 같은 분이죠. 돌돌강 강정훈 박사님,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법규에 대한 좀 깊은 대화들과 수험 전반에 대한 전략들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입니다. 판례 외우는 방법입니다. 판례를 얼마나 정확하게 외워야 될까? 우리 이유근 평가사님은 예전에 공부하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판례를 제가 처음부터 외울 때 일단 불량감에 좀 압도를 당했던 것 같아요. 너무 긴데 이거를 진짜 답안에 그대로 써요? 이런 질문을 초시분들이 제일 많이 하거든요. 무슨 말을 하는 건지는 대충 이해는 했는데 이 양이 너무 많아서 쓸 엄두가 안 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 점을 이제 극복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요. 보통 이제 고득점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 답안지에 판례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야 돼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또 뭐 한 면을 다 이렇게 답안지에 기술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고, 답안지가 이제 22줄 16면 답안지니까 그 답안지에다가 판례를 좀 정리해가지고 그거를 좀 암기하는 좀 습관이 필요한데요. 좀 한 면에 한 15자에서 18자 정도, 거기서부터 이제 적게는 한 4, 5줄, 좀 많게는 한 7, 8줄 정도. 가장 효과적으로 외우는 방법은 그것을 이제 녹음해서 듣는 방법이에요. 최근에는 이제 그 출연 이론도 되게 많다 보니까 칼제점 들어보셨죠? 그 문장과 내용을 정확하게 썼을 때 점을 인정을 해주는 그런 이제 칼채점 형식이기 때문에 최소한 저는 이제 정확도로 보면 한 90% 정도 이렇게 반복해서 듣는 것이 굉장히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초심자분들한테 팁을 드리자면, 결과값은 이렇게 완벽한 판례 암기가 필요한 건 맞는데요, 처음 진입하실 때 문장 단위로 외우려고 하면 망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 판례를 외울 때는 이 많은 양 중에서 내가 꼭 지켜줘야 될 단어 한 5-6개 정도 잡아두고 외우다가 나머지는 이해로 풀어 쓰면서 점점 더 정밀한 암기로 들어가는 것이 좀 더 부담이 없으실 겁니다. 처음부터 이 많은 양을 줄줄줄줄 외우려고 하면 정말 힘들어요. 중요한 판례는 한 5-6개 정도, 좀 짧은 판례는 한 3-4개 정도 키워드를 잡아서 내용을 이해한 대로 풀어 쓰면서 다음에 다시 볼 때 조금 더 정교해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비유를 하나 들자면, 코끼리 전신 그림을 하나 그려야 된다고 쳤을 때 처음 그리는 사람이 발톱, 무릎부터 진짜 막 이렇게 정교하게 쓰려고 하면 이 전체의 윤곽이 안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흐릿하게 레이어링을 여러 번 하듯이 판례를 외워가시는 게 전체적인 범위를 이해하는 데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서브노트 정리 방법인데요. 좀 더 나아가서 나만의 서브를 아예 만드는 건 비효율적일까? 만든다면 뭐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 이런 질문이 많은데요. 좋은 질문입니다. 수험 공부에서는 사실 서브가 어떻게 보면 심리적 안정을 사실 가져다 주는 거거든요. 기존에 있는 서브를 그냥 단순하게 암기하는 것보다 최근에 나온 판례라든지 새로 개정된 규정이라든지 중요한 그 키워드나 맥락을 공부하게 되잖아요. 나만의 어떤 글로 전개된 서브를 만드는 것이 저는 좋다고 보는데, 이제 동차라든가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사실 그게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법규 선생님들 만든 서브를 가지고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본인이 좀 시간이 되면 충분하게 자기 글로 다듬어 가지고 만든다고 하면 조금 더 안정감도 있고 자신감도 좀 생기고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저만의 서브를 직접 만들었던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쁜 방법은 아닌데 효율적인 방법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우리 강 박사님 자료나 합격생들 서브 좋은 거 정말 많으니까 여기서 약간 커스텀을 하는 식으로 해나가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요. 근데도 이제 본인만의 서브를 좀 만들어야 되는, 그리고 만들어도 되는 경우를 좀 소개해드리자면, 여러 강사님을 섞어 들었는데 답안 경험이 풍부해서 답안에 대한 자아가 되게 강한데 시간이 많은 사람, 이 만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렇지 않으면 웬만하면 있는 걸로 커스텀해 나가시는 걸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서브를 만들면서 처음 계획했던 시간보다 무조건 많이 든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의 완벽주의라도 있으면 주객전도가 되거든요. 이게 공부하려고 만드는 건데 이걸 만드는 데 시간을 더 많이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적극 말리는 편입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사안포섭하는 방법인데요. 사안포섭이 법규에 또 꽃이라고 표현하는 분들도 있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사안포섭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 2, 3번 같은 경우가 이제 사례형으로 나오고요. 4번 같은 경우가 조문 암기형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되고 있는데, 사례형 문제 관련돼서 제가 오늘 준비 좀 했습니다. 한 3가지 정도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보면은 요건 충족형 문제, 두 번째가 이제 쟁점 기술형 문제, 세 번째가 권리구제형, 우리 불복 접근형 문제, 이렇게 한 3가지 패턴의 문제로 최근에 좀 더 이렇게 좀 업그레이드가 됐다 그럴까요? 시험의 유형이 전부 이게 설명형으로 이제 출제가 되면서 포섭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그 중요한 그 득점 포인트가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요건 충족형 문제는 배점이 만약에 한 10점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면 이제 그 요건을 먼저 쓰고 한꺼번에 포섭하는 방식의 그런 첫 번째 유형인데, 그런 방식은 이제 배점이 적을 때 그렇게 가는 거고요. 20점 정도 분량이다. 그러면은 바로 지금 영업보상의 5가지 요건에 해당되는 부분을 각각의 그 요건에다가 바로바로 포섭하는 방식으로 해서 한꺼번에 이제 결론을 짓는 방식의 답을 쓰면 아주 굉장히 효과적인 득점을 할 수 있고요. 설명형 문제에서 쟁점 기술형 문제가 있습니다. 법률적 평가에 관해 사회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뭐냐, 시간적 장소 근접성이 뭐냐, 그다음에 행위의 태양 결과의 동일성이 무엇이냐,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쟁점들을 뽑아가지고 그걸 기술하는 구체화된 답안을 적는 것이 쟁점 기술형 문제의 사례 포섭형 형태고요. 세 번째가 이제 권리구제형 불복 접근형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문제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법적 성질과 그 법적 성질에 부합되는 소송의 형태, 불복 방법, 이런 것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불복형 문제에서는 이게 이제 재결을 거쳐야 되는 것인지, 이게 이제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게끔 포섭 형식의 이제 답안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계속 훈련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시면은 포섭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숙달된 조교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박사님께서 사안 포섭의 A to G를 완벽하게 설명해 주셔서 저는 전직 채점 팀장으로서 박사님이 알려주신 방법대로 사안 포섭을 잘 했다는 걸 어떻게 테크니컬하게 답안에 좀 잘 표현할 수 있는지 말씀을 드려보자면, 일단 사례에 나온 얘기들을 꼭 직접 인용으로 언급해 주시면 사안 포섭을 잘해 보이는 느낌이 듭니다. 사례에 나온 사건, 날짜, 이름, 주체 같은 것들, 뭐 예를 들면 여수 엑스포라든지 뭐 20평대 아파트가 아니라 30평대 아파트다, 뭐 그리고 몇 월 며칠이다, 이런 얘기를 꼭 집어서 해주시는 게 간접 인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사례를 읽고 법리로 풀어내고 있다는 느낌을 좀 더 줄 수 있습니다. 편하게 얘기하자면 사안 포섭은 베껴쓰기라고 말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안에 있는 얘기들을 꼭 짚어서 써주시는 걸 좀 강조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그 아까 요건 충족형이나 사례에 나온 법적 요건이랑 사실관계를 노골적으로 매칭시켜 주듯이 떠주시는 게 좀 더 치밀한 논리 전개처럼 보이는 팁이기도 합니다. 넘버링까지는 좀 과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넘버링도 좋은 것 같아요.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이거는 요거, 여기 있는 건 요거, 이렇게 노골적으로 매칭시켜 주시면서 내가 이 퍼즐을 맞췄다는 걸 좀 자랑스럽게 팁해주는 답안이 이 사람 사안 포섭 잘한다 라는 느낌을 들게 하는 답안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제입니다. 법규가 전략 과목인 수험생이 가장 많은 이유. 사실 뭐 수험생들한테 물어보면은 저는 법규 캐리 할 거예요, 이런 분들이 가장 많은 것 같거든요. 제일 많은데 올해 법규 과락이 60%? 지금 56%였는데 법규 과락이 훨씬 많았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법규 전략 과목 생각하신 분들은 상당히 그 불리한 상황이 됐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법규가 이제 전략 과목이라는 거는 쏟아부으면 뭐 된다, 뭐 이런 이제 마인드다 보니까 합격의 효자 과목이다,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네. 물론 매년 그렇다라고 장담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 주신 것처럼 올해는 실무가 조금 쉽고 답을 맞춰야 되는 것처럼 나와서 이런 경우에는 좀 실무에서 편차가 좀 크기도 하고요. 그래서 매년 일반화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저는 그럼에도 계속 법규를 전략 과목으로 밀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박사님 말씀처럼 요즘 법규가 레벨업이 많이 됐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단순함기보다는 좀 더 법리를 풀어가고 사례를 해석하는 문제가 많아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게 오히려 법규의 실력 차이를 극명하게 내줄 수 있는 부분이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암기는 폼이고 법리는 약간 클래스인 것 같아요. 폼은 일시적이지만 클래스는 영원하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법리가 어려워지는 회차가 될수록 법규가 더 중요해지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요새 스터디 하면서 원리학습표 해가지고 논점의 주제, 원리가 뭐고, 이제 연관된 목차와 내용들, 우리 3법이라든지 보상법규와 연결되어 있는 표,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이제 일부는 제가 이제 채워서 주고, 일부는 이제 수험자가 채우게끔. 그리고 과목 특성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수험생 때 법규를 제일 좋아했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 실무는 시험 당일날 내가 컨디션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계산기 한번 헛디디는 걸로도 완전히 꼬일 수가 있어요, 전체 운영이. 그리고 이론은 하면 할수록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법규는 처음에 외울 때는 좀 압도적인데요. 이걸 한 몇 바퀴 돌고 나면은 계속 이 안에서 빙빙 돈다는 느낌이 들어요. 실무가 어려우면 초보, 법규가 어려우면 중수, 이론이 어려우면 고수라는 말이 있어요. 처음 시작할 때는 실무가 제일 어려워 보여요. 할 것도 많고. 그리고 법규는 외울 양에 한번 압도를 당하죠. 그리고 다 되는 사람들은 이제 이론의 범위를 늘리는데 이거 뭐 어디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다가 합격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국에 마지막에 믿을 건 법규가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법규가 든든하면 유리한 고지를 점하지 않나. 법규가 전략 과목일 수 있었던 것도 행정법까지 합치면 한 250개 정도 쟁점이 되는데, 보상법규 시험에 나오는 전체적인 쟁점을 추려보면 한 95제 정도 돼요. 근데 그 중에서 1, 2번에 나올 수 있는 게 한 60개 정도 되거든요. 5, 60개 정도 되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집중적인 포화를 해가지고 그 깊이 있게 공부를 하면은 상대적으로 이제 점수를 이제 잘 맞을 수가 있는데, 이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어느 정도 공부가 됐다 그러면 사람이 이게 욕심이 생겨요. 점점 공부 범위를 넓히다 보니까 정밀도가 떨어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답안지의 어떤 수준 차이가 확 나버리는, 딸 반복 훈련을 해야 복귀가 좋은 점수가 나오는 점에 대해서 우리 수험생들이 항상 이렇게 머릿속에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론에 비해서 확실히 조금 더 정밀하게 공부해야 되는 과목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대신 물음의 경우의 수를 좀 확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 2번에 나올 수 있는 거 5, 60개? 라고 말할 수 있는 거 법규밖에 없거든요, 사실. 네, 그래서 이 범위 안에서 조금 더 정밀한 공부가 필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좀 지루해요. 맞아요. 이게 범위가 좁으면요, 지루하다 보니까 사람이 그걸 견뎌내야 되거든요. 내가 딱 공부 범위를 딱 정했다, 뭐 나머지는 브리타 정도 준비하는 정도로 이렇게 공부를 깊이 있게 하는 식으로 하고, 포기도 저는 실력인 것 같아요. 네. 이게 채점하다 보면 그분의 1년의 과정이 보이는 답안도 있거든요. 오히려 3, 4기 가서 조금 산으로 가는 답안들이 있습니다. 맞아요. 이게 대표적으로 2기까지는 주는 것만 성실하게 잘 외웠는데 3기 때 나 좀 뭐 더 할까? 나 잘하는 것 같은데? 이런 약간 산으로 가는 답안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좀 더 기본에 충실하라는 말씀을 저도 많이 드리는 것 같습니다. 공부보다는 그 점수에서 재미를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후반에는 법규 공부 재미없었거든요. 근데 점수가 재밌었습니다. 거기서 성취감을 느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다음 주제는요. 모든 커리큘럼을 다 들어야만 할까? 이게 강의 수가 되게 많잖아요. 기본 강의 끝난 이후에도 막 1순환, 2순환, 뭐 무슨 사례 강의 이런 게 되게 많은데, 박사님 어떻게 보시나요? 동차로 입문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 단과로 치면은 이제 4단계 강의가 있어요. 또 처음 입문하신 분들은 저는 이제 다 이렇게 듣는 걸 좀 권장드립니다. 이 스케줄대로 공부를 해야 합격을 한다, 이런 거를 상당히 이제 연구 많이 해가지고 이런 단과 스케줄 공부를 만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은 뭐 종합 문제라든지 기출 문제, 판례 이런 걸 좀 중점적으로 하면서 스터디를 이제 집중적으로 이렇게 학습하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기본서를 좀 꼼꼼히 읽어보고 자기의 어떤 공부 수준에 맞는 컨셉으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정도 수준을 파악하고 이제 선생님들하고 잘 상담하고 조언을 잘 받는 방식도 좋은 방식인 것 같습니다. 저도 2차 커리큘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요. 초시나 2년차 기준으로는 2차를 한 학원에서 모든 커리큘럼을 다 듣는 게 최소값이라고 생각합니다. 2차를 합격하기 전까지 커리큘럼 한 번만 돌렸으면 진짜 적게 공부한 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수험생분들이 주로 스킵하려고 하는 강의가 문풀 강의쯤 가서인데, 특히 법규는 문제를 처음부터 푼다기보다는 준비한 포트폴리오를 좀 꺼내고 조합해서 재현하는 거에 가깝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혼자 연구하면서 문제를 막 풀려고 하기보다는 일단 냅다 선생님이 푸는 걸 좀 많이 보시라고 저는 권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제 고안에 이제 베타 답안, 그 답안지 형태의 맞는 그 베타 답안을 각 문제별로 뭐 기본 문제부터 심화 문제에 이르기까지 그런 베타 답안을 쭉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선생님 강의를 들은 다음에 이제 그거를 흡수해 가지고 실제 답안지에 어떻게 구현이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베타 답안을 통해서 크로스 체크를 해가지고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이 뭐고 다시 이제 기본서라든지 이런 걸 찾아가지고 그것이 이제 계속 집중적인 학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선생님 그 베타 답안을 보면서 진짜 좋았던 점이 뭐냐면 똑같은 부분이 있고 스타일이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 하는 사람 보기에는 여기는 꼭 지켜줘야 되는 부분이구나, 여기는 스타일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기도 하는구나 라는 거를 좀 여러 가지 답안을 보면서 좀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강의만 듣고 그다음에 밑줄만 치고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시행착오를 굉장히 많이 줄일 수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법규를 자꾸 안 쓰려고 하고 이렇게 멀리서 쳐다만 보고 있으면 되게 붕 뜬 과목 같거든요. 나랑 그냥 다른 세상 얘기구나,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던 거를 최대한 빨리 달려들어서 뭐 옆에 걸 베끼든 하면서 답안에 좀 달려들어 봐야지 내 손아귀에 좀 잡히는 느낌이 드는 과목인 것 같습니다.